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까? 미국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요? 국방부의 어느 회의실에서 미국 기자가 소리 높여 따지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주한미군에서 근무했던 한 군인이 비밀리에 가지고 있던 자료를 폭로했는데요. 그 취재 기사로 인해 미국 전역이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건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몇 년 전 서울 용산구 해방촌 골목길에 위치한 카페 벨라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서울 특파원으로 파견된 지 3년째 저는 사라 메이어스라는 이름으로 한반도의 정치적 변화를 취재해왔어요. 그날도 평범한 인터뷰 약속이었죠. 미군 중령 에단 카터가 익명을 조건으로 만나자고 연락해왔거든요. 카페는 좁은 골목 안쪽에 숨어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나무 테이블과 의자들이 불규칙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창가에는 빗방울이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서울의 3월은 언제나 이런 시기였죠. 겨울의 마지막 추위와 봄의 첫 따스함이 뒤섞이며 예측할 수 없는 날씨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그날은 아침부터 먹구름이 몰려와 하늘 전체를 회색으로 덮고 있었어요. 에단 카터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해 있었어요.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평범한 군인과는 달랐습니다. 15년간 동아시아 지역 군사 전략을 담당해온 베테랑이라고 들었지만 그날의 에단은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 같았어요. 저는 그 앞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녹음기를 꺼냈지만 에단은 손을 저으며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에단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평소 단정했을 군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있었는데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면도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무언가 결정적인 일을 앞둔 사람의 절박함이 느껴졌죠. 저는 1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표정을 여러 번 봤어요. 내부 고발을 결심한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외장하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는 에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땐 이해할 수 없었죠. 그는 우리가 틀렸다는 것, 그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파일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자는 경고라는 말이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감과 함께 어떤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외장하드는 평범한 검은색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겨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저장 장치였지만 에단이 그것을 바라보는 눈빛은 마치 폭탄을 다루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려 했지만 에단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일 거라고, 그리고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했어요.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점점 커졌고 바깥 세상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에단은 모자를 더 깊숙이 눌러쓰고 출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외장하드를 집어들며 그를 따라가려 했지만 에단은 이미 골목 끝에서 사라지고 있었어요. 마치 서울의 회색 빗줄기 속으로 흡수되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에단 카터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제가 손에 쥔 것은 오직 그 작은 외장하드 뿐이었죠.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이 한미동맹의 본질에 대한 저의 모든 인식을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외장하드를 확인하기 전에 저는 먼저 에단 카터라는 인물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로서의 본능이었죠.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받을 때는 항상 그 출처의 신뢰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철칙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에단에 대한 조사 결과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용산 미군기지 공보실에 연락했을 때 담당자는 에단 카터 중령이 현재 개인 휴가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정확한 휴가 기간이나 행선지는 개인정보라며 공개할 수 없다고 했어요. 평범한 답변이었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통 군 관계자들과 연락할 때 느끼는 그런 관료적 차가움과는 다른 마치 준비된 답변을 읽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담당자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감지되었어요. 출입국사무소 취재 라인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는 더욱 이상했습니다. 에단 카터라는 이름으로는 최근 한 달간 어떤 출입국 기록도 없었어요. 미군 신분이면 일반적인 출입국 절차와는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시스템상에는 기록이 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마치 에단 카터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혹시 이름을 잘못 알았나 싶어서
변형된 철자로도 검색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웠던 건 펜타곤의 반응이었습니다. 워싱턴 지부 동료 기자를 통해 에단 카터에 대한 공식 문의를 넣었는데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돌아온 답변은 간단 명료했어요. 해당 인물에 대한 정보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5년간 복무한 중령급 장교에 대한 정보가 없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일반적으로 군부대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한미연합훈련 관련 기사들을 뒤져보니 에단 카터의 이름이 몇 차례 언급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2022년과 2023년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서 미군 측 작전계획 담당자로 참여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 한미전략협의체 실무진 명단에도 그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죠. 심지어 한 군사 전문지에서는 에단을 동아시아 지역 전략통으로 소개한 기사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2024년 하반기 이후로는 에단의 이름이 어떤 공식 문서에서도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의 존재를 지워나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기자로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이런 경우를 몇 번 봤었는데 보통 내부 고발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연루된 인물들에게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을 다루는 인물들이 갑자기 공개 활동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죠. 주한미군 내부 소식통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대부분 에단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했어요. 평소 제게 정보를 제공해주던 중급 간부 한 명은 전화상으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에단 카터는 분명히 존재하는 인물이지만 최근 들어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부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이었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상당히 높은 레벨에서 내린 결정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화제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에단 카터는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기록에서 말소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상당한 권력을 가진 조직이었죠. 미군 내부의 공식 기록까지 조작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세력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으로 외장하드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밤새 에단 카터의 정체를 파악하려 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의문만 생겼거든요. 이제는 그가 남긴 파일들을 직접 확인해 볼 때가 왔다고 판단했어요. 외장하드를 열자마자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폴더는 총 5개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각각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가장 최근 것이 제가 에단을 만나기 불과 이틀 전까지의 문서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폴더를 열자 2025 방위비 인상 압박 전략이라는 제목의 파워포인트 파일이 눈에 들어왔어요. 총 47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문서를 읽어나가면서 저는 점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산 협상 자료가 아니었어요. 한국 정부의 심리적 압박 지점을 분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압력을 가해야 최대한의 방위비 인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정교한 전략 문서였거든요. 특히 한국 국민 여론의 반미 감정을 자극하는 방법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동맹국이 아니라 적국을 상대로 하는 심리전 매뉴얼 같았어요. 두 번째 폴더에는 기지 이전 카드 활용 시나리오라는 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파일은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주요 미군 기지들을 단계적으로 이전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한국 정부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는 방법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언론 매체를 통해 기지 이전 루머를 흘려야 하는지, 한국 정치인들 중 누구를 통해 우회적으로 압력을 가할지까지 명시되어 있었죠. 점점 더 에단이 남긴 기록에 빠져갔습니다. 세 번째 폴더는 한국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추진할 경우 이를 어떻게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시기를 늦추는 방법, 북한 위협을 과장해서 환수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 심지어 한국군 내부의 친미 세력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문서들을 보면서 저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어요. 기자로서 한미 동맹을 취재하면서 늘 양국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강조해왔는데 실제로는 이런 치밀한 조작과 압박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특히 한국을 마치 협상 테이블의 상대가 아니라 조종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문서 곳곳에 드러나 있어서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폴더를 열고 나서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 폴더에는 위의 모든 계획들이 실패했다는 평가 보고서들이 들어있었거든요. 한국 측 대응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모든 압박 시나리오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책을 마련해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측이 오히려 역제안을 통해 미국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마지막 5번째 폴더에는 미공개 보고서가 들어있었죠. 이 문서는 앞에 4폴더와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작성되어 있었어요. 한국을 더 이상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종속국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독자적 군사기술 개발 현황, 외교적 다변화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정치적 의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담겨 있었어요. 이 보고서의 결론 부분은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한미 관계에 대한 모든 인식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이미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전략적 사고를 가진 독립적 행위자로 성장했다고 평가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일부 영역에서는 미국보다 앞선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있었습니다. 파일들을 모두 읽고 난 후 저는 에단 카터가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자료들을 외부에 유출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내부 고발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한국 정책이 완전히 잘못된 전제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경고였죠. 파일들을 분석한 지 이틀 후 저는 한국 측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외교부 출입 기자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누구도 최근 한미 간의 긴장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려 하지 않았어요. 평소 정보 공유에 적극적이던 선배 기자들마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민감한 사안이 진행 중이라는 느낌이었죠. 결국 저는 직접적인 접근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한미 안보 협력에 관한 기사를 쓸 때 도움을 받았던 외교부 내 소식통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김 과장이라고만 알려진 이 인물은 평소 한미 관계의 미묘한 변화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저는 그와 청와대 근처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김 과장은 약속 장소에 정시에 나타났지만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늘 여유롭고 친근했던 그가 그날은 상당히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최근 한미 간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특히 미국 측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소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궁금하다고 했어요. 김 과장의 대답은 예상보다 훨씬 단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언제나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중요한 구분을 강조했습니다. 협력과 굴종은 다르다는 것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 정부의 입장이 생각보다 훨씬 명확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김 과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최근 미국 측에서 제시한 여러 요구사항들이 있었지만 한국 정부는 각각을 신중히 검토한 후 국익에 부합하는 선에서만 수용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특히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의 경우 한국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명확히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투에서는 어떤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 과장이 언급한 한국의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과거처럼 미국의 요구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스스로 동맹 관계의 미래상을 제시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이미 관련 부처들이 협력해서 포괄적인 한미 관계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압박하면 한국이 굴복할 것이라는 기존의 공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접근이었죠. 저는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미국 측에서 이를 지연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김 과장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한국군의 자주적 방어 능력은 이미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했습니다. 전작권 환수는 시기의 문제일 뿐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는 것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 과장이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 간의 게임에서 수동적인 변수가 아니라 스스로 게임의 룰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고 있다고 했어요. 이는 단순히 미국과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과장은 주변을 바라보더니 은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미국 내 일부에서 나오는 압박성 발언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발언들에 일일이 반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찻집을 나서면서 저는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근본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상 전술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에단 카터의 파일에서 본 미국의 압박 전략들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압박에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스스로의 속도와 방식으로 동맹 관계를 재정의해 나가고 있는 것이었죠. 김 과장과의 만남 이후 저는 이야기의 다른 측면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 측의 입장은 어느 정도 파악했지만 미군 내부에서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야 했거든요. 특히 에단 카터가 사라진 이후 그의 동료들이나 상급자들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저는 과거 인터뷰했던 전직 펜타곤 관계자들 명단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킬리안 중령이라는 인물이 눈에 띄었어요. 2년 전 한미 군사협력 관련 기사를 쓸 때 상당히 솔직하고 통찰력 있는 인터뷰를 해준 인물이었습니다. 현재는 워싱턴에서 국방정책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죠. 저는 킬리안에게 연락을 취해 화상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시간을 내어주겠다고 응답했어요. 화상 통화를 연결했을 때 킬리안의 표정에서 피로감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지친 모습이었어요. 저는 먼저 안부를 묻고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그의 전반적인 평가를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킬리안은 잠시 망설이더니 오래된 친구에게 하듯 담담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킬리안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미군 내부의 인식 변화였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을 보호해야 할 동맹국으로 인식했다면 이제는 설득해야 할 파트너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난 배경에는 한국의 군사적 역량 향상과 정치적 자신감 증대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더 이상 협박이나 압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는 한국이 실제로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중국 견제와 북한 대응을 동시에 고려하면서도 자주적 방어 능력을 구축해 나가는 방식이 매우 정교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냉전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사이 한국은 이미 다차원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킬리안은 또한 최근 펜타곤 내부의 분위기에 대해서도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존의 접근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관계 설정 방식을 찾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고위급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관성에 젖어 있어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고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에단 카터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최근 일부 미군 관계자들이 한국에 대해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것이었죠. 킬리안의 반응은 의미심장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진실을 보는 사람들이 조직 내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미국이 여전히 한국을 압박과 회유로 다룰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이미 그런 단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군사기술과 전략기획 능력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수준은 미국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대화 중에 킬리안이 언급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최근 연합훈련에서 한국군이 보여준 지휘통제 능력, 독자적인 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 그리고 무엇보다 전략적 사고의 깊이가 미군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는 것이었어요. 일부 영역에서는 오히려 미군이 한국군으로부터 배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킬리안은 마지막으로 향후 한미 관계의 방향에 대해 예측했습니다. 기존의 상하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상호 보완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논란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치권과 군부 내 일부 세력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어요. 화상 통화를 마치면서 저는 킬리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설득받아야 할 때라는 것, 그리고 한국이 보여주는 전략적 혁신을 미국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는 에단 카터의 파일에서 본 내용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킬리안과의 화상 인터뷰를 마친 후 저는 이상한 변화들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호텔 로비에서 같은 얼굴을 2번 본 것, 카페에서 작업할 때 유독 주변 테이블에 앉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은 사소한 일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점차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누군가 제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이메일 계정의 이상한 활동이었어요. 평소보다 접속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고 때로는 보낸 메일이 발송함에서 사라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특히 에단 카터 관련 자료를 동료 기자들에게 보내려고 할 때마다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어요. 처음에는 호텔 와이파이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작업은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보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통화 중에 잡음이 섞이거나 갑자기 연결이 끊어지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특히 김 과장이나 킬리안 같은 핵심 소식통들과 통화할 때 이런 현상이 더 자주 발생했어요. 한 번은 킬리안과 추가 인터뷰를 잡으려고 전화했는데 통화 내용이 중간중간 끊어져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상한 움직임들은 점점 본격화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조깅을 나가는 길에 같은 차량을 똑같이 보게 되었죠. 검은색 세단이었는데 항상 호텔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차 안에는 2명의 남성이 앉아 있었는데 제가 지나갈 때마다 시선을 피하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평소와 다른 경로로 조깅을 해봤는데 그 차도 위치를 바꿔가며 계속 나타났어요. 불안한 마음에 저는 중요한 자료들을 몸에 지니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싶어 외출 전에 의도적으로 책상 위 서류들을 특정한 순서로 배치해두고 나갔죠. 아니나 다를까 돌아와 보니 미묘하게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또한 노트북의 전원이 꺼져 있어야 할 시간에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제 부재 중에 방에 들어와서 자료들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에단 카터의 파일들이 얼마나 민감한 내용인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것이 공개될 경우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이런 감시 자체가 파일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도 판단했어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저는 몇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선 외장하드의 내용을 여러 개의 클라우드 계정에 분산 저장했어요. 또한 신뢰할 만한 동료 기자 몇 명에게 상황을 알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비상 연락망을 구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파일의 백업본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었어요. 감시가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평소 자유롭게 활동하던 것이 제약을 받으니 답답했어요. 하지만 만약 에단의 파일들이 별것 아닌 내용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철저한 감시는 필요하지 않았을 테니 제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죠. 무엇보다 특이한 건 감시하는 측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노골적으로 위협하거나 방해하지는 않으면서도 제가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는 일종의 심리적 압박으로 저로 하여금 자진해서 취재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를 악물었어요. 이제 단순히 에단 카터의 실종이나 파일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더 큰 구조와 시스템에 대해 파헤쳐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까지 해서 숨기려는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한미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혀내는 것이 기자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감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저는 에단의 외장하드를 더 깊이 분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파일들을 확인할 때는 문서들에만 집중했는데 이번에는 숨겨진 폴더나 암호화된 파일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러던 중 외장하드 깊숙한 곳에서 별표 기호만 있는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이 폴더는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폴더를 열자 동영상 파일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헤드폰을 끼고 볼륨을 최소로 낮춘 후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에단 카터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카페에서 만났던 그때보다 훨씬 지쳐 보였습니다. 에단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증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그동안 한미 관계에서 벌어진 일들의 진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특히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것들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에단의 첫 번째 폭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방위비 협상이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게임이었다는 것이었어요. 미국 측은 처음부터 한국을 압박해서 굴복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었죠. 에단은 이를 두고 우리가 전략을 사용했지만 상대는 전략 그 자체였다고 표현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에단이 한국의 대응 방식에 대해 분석한 내용이었어요. 그는 한국이 미국의 모든 압박 시나리오를 미리 예측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각에 대한 정교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한국 측이 보여준 협상 기술과 전략적 사고의 수준이 미국 측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다고 평가했어요. 에단은 구체적인 사례도 들어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기지 이전 카드를 꺼냈을 때 한국은 오히려 이를 기회로 활용해서 자주적 방어체계 구축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것이었어요. 전작권 환수 지연 압박에 대해서도 한국은 이미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며 대응했다고 했습니다. 마치 한국이 미국의 수를 몇 수 앞서 읽고 있는 것 같았다고 표현했어요. 에단의 증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영향권 안에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대신 한국은 자신만의 독특한 전략적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에단이 언급한 줄을 당기려 했지만 그들은 줄을 내려놓고 계단을 만들고 있었다는 표현이었어요. 이는 미국이 기존의 권력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한국은 아예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갈등이나 대립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수준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에단은 또한 자신이 왜 이런 증언을 남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협상 기술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이것이 훨씬 근본적인 변화의 신호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협상력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에서의 사고였다는 것입니다. 동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에단은 미국이 직면한 딜레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기존의 접근 방식으로는 더 이상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모든 가정들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단의 마지막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실패가 아니라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겸손하게 한국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면 양국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동영상을 다 본 후 저는 에단이 왜 그토록 절박하게 이 자료들을 외부에 알리려 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에단의 동영상을 본 후 저는 한국 측에서 이런 변화를 주도한 핵심 인물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에단이 언급한 한국의 정교한 전략과 대응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닐 테니까요. 분명히 이런 변화를 기획하고 실행한 브레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며칠간의 조사 끝에 한지후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지후는 전직 국방부 전략실 장교로 에단 카터와 함께 연합자산 공동통제 시스템을 설계했던 경험이 있는 인물이었어요. 현재는 민간 싱크탱크에서 한미 안보협력 연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자주적 방어 전략 수립에 깊이 관여했다는 정보가 있었죠. 저는 그에게 연락을 취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한지후는 의외로 흔쾌히 만남에 응해주었어요. 하지만 만날 장소로 그가 제시한 곳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서울 시내의 번화가가 아니라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펜션이었어요. 그는 이런 민감한 대화는 완전히 사적인 공간에서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의 신중함에서 이 문제의 민감성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어요. 펜션에 도착했을 때 한지후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을 주었어요. 군인 출신답게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민간인이 된 후에 여유로움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와 펜션 안의 작은 거실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어요. 한지후는 처음부터 에단 카터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에단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국을 동등한 전략 파트너로 본 미군이었다고 말했어요. 대부분의 미군 관계자들이 여전히 한국을 보호 대상이나 관리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단만은 한국의 실제 역량과 잠재력을 정확히 파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지훈은 자신과 에단이 함께 작업했던 연합자산 공동통제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이 시스템은 표면적으로는 한미 간의 협력 사업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독자적 지휘 통제 능력을 검증하는 프로젝트이기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한국 측은 이 기회를 통해 미군의 지원 없이도 충분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 했다고 했어요.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에단은 한국군의 역량에 점점 더 놀라게 되었다고 한지훈은 회상했습니다. 특히 한국 측이 제시하는 기술적 해결책들이 미군이 사용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에단이 점차 한국의 실력을 인정하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오히려 미군이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에단의 변화는 미군 상부에서 환영받지 못했다고 한지훈은 안타까워했어요. 에단이 한국의 역량을 과대평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결국 그는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지훈은 이를 두고 미국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에단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평가했어요. 한지훈가 들려준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는 한국의 장기 전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이미 10여 년 전부터 자주적 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치밀하게 세워왔다고 밝혔어요. 단순히 미군 철수에 대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자 역할을 하기 위한 준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한지훈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의 갈등이나 대립을 피하면서도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압박을 가할 때마다 그것을 오히려 자주적 역량 강화의 명분으로 활용했다는 것이었죠. 마치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태극의 원리 같다고 표현했어요. 한지훈은 또한 현재 한국의 전략적 위치에 대해서도 분석해 주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미중 갈등의 변수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단순히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대화를 마치면서 한지훈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어요. 에단 카터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미국도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에단이 너무 앞서간 나머지 조직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어요. 그리고 에단이 내쳐진 것은 미국의 손실이자 한국에 대한 그들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지훈와의 인터뷰 후 저는 국방부에 공식 취재 신청을 넣었어요. 운 좋게도 승인이 나서 훈련 지휘소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특별히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가정한 시나리오로 진행된다고 했어요. 훈련 당일 새벽, 저는 경기도 소재의 연합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삼엄한 경비가 느껴졌지만 동시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분위기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들 사이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지휘소에 들어서자마자 제가 목격한 광경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가장 중앙에 위치한 주지휘석에는 한국군 장성이 앉아 있었고 미군 관계자들은 그 옆과 뒤편의 보조 위치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연합훈련 취재에서 봤던 것과는 정반대의 구도였어요. 명백히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형태였습니다. 훈련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모든 주요 결정은 한국군 지휘부에서 내려졌고 미군은 그 결정에 따라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어요. 특히 정보 수집과 분석, 작전, 계획 수립 등 핵심적인 업무들이 모두 한국군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군의 첨단 장비들도 한국군의 통합 지휘체계 하에서 운용되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북한의 기습 공격 시나리오가 주어졌을 때 한국군은 즉시 독자적인 정보 자산을 활용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했어요. 미군의 정보나 지원을 기다리지 않고도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훈련 중간 휴식 시간에 저는
참여하고 있던 미군 장교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의 반응은 복합적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군의 역량에 대해 감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군의 기술적 우위였습니다. 지휘 통제 시스템, 정보 처리 능력, 실시간 상황 판단 등 여러 영역에서 한국군이 보여준 수준은 미군과 대등하거나 일부 분야에서는 더 앞선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모든 시스템이 한국어 기반으로 운영되면서도 미군과의 연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훈련장에서 만난 한 한국군 참모는 제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주도적 역할은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꾸준한 준비와 투자 덕분에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서 수년간 집중적으로 준비해온 결과가 이번 훈련에서 드러났다고 자부했어요. 훈련 마지막 날에는 종합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미군 측 평가단장이 내린 결론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모든 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는 것, 그리고 일부 영역에서는 미군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한국의 전작권 환수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이었어요. 훈련장을 떠나면서 저는 에단 카터의 파일에서 봤던 내용들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군의 보호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로서 자신의 영역을 책임지는 단계에 도달해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런 변화가 갈등이나 마찰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군도 한국군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고 새로운 역할 분담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물론 일부에서는 당황스러워하는 반응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훈련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미 관계의 패러다임이 이미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효과적으로 협력할 것인가의 문제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훈련장에서 목격한 현실과 달리 공식적인 외교 무대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관성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워싱턴에서는 방위비 인상 협상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이중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하면서 양측의 공식 발표들을 면밀히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변화의 조짐을 포착한 것은 미국 측의 미묘한 압박이었어요.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언론 브리핑에서 한반도 안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기지 배치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에 대한 우회적 압박 메시지였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이어서 펜타곤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략 재편에 대한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기지의 일부 기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는 명백히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였습니다. 기지 이전 가능성을 암시함으로써 한국이 양보하도록 유도하려는 전술이었죠. 하지만 한국 정부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방부는 공식 브리핑에서 매우 짧지만 명확한 입장을 발표했어요. 자주적 방어 역량이 준비되어 있으며 외교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단 두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함께 이미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신감이 동시에 드러났어요. 외교부의 대응도 인상적이었어요. 차관급 인사가 주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맹은 일방적 요구가 아닌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었어요. 특히 상호 이익이라는 표현은 한국도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한국의 반응에 대해 워싱턴의 당황스러움이 곧바로 드러났어요. 국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 기자가 한국의 자주적 방어 능력에 대해 질문했을 때 대변인은 동맹국들 간의 역할 분담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모호한 답변만 내놓았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추가 성명이었어요. 청와대는 한미 동맹의 미래는 과거의 관성이 아닌 새로운 비전 위에서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국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어요. 이는 한국이 더 이상 보호받는 입장이 아니라 지역 안정의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발표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외교적 파열음이 표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것은 파괴적인 갈등이 아니라 건설적인 재정립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대등한 관계로 발전시키려 하고 있었어요.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저는 한국의 실제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정부 발표나 훈련장에서 본 것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파악하기 어려웠거든요. 저는 국방산업체, 연구기관, 그리고 실제 운용 현장들을 차례로 방문하는 취재 계획을 세웠어요. 과연 한국이 주장하는 자주적 방어 능력이 실체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경기도에 위치한 한 대형 국방업체였어요. 여기서는 한국형 전투기와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에 들어서자마자 제가 목격한 것은 놀라웠어요. 최첨단 로봇 시스템들이 정밀하게 부품들을 조립하고 있었고 모든 공정이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핵심 부품들이 모두 국산이라는 점이었어요. 기술진과의 인터뷰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일부 기술들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정밀 유도 기술과 레이더 시스템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위성센터를 찾아갔어요. 여기서는 한국의 독자적 정보 수집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거대한 스크린들에는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위성 정보들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 전역은 물론이고 동북아시아 전체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어요. 센터장은 미국의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은 AI 기반의 상황 분석 시스템 덕분이었어요. 수집된 정보들을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위험 요소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기존의 어떤 시스템보다도 빠르고 정확하다고 했어요. 실제로 시연을 보니 놀라울 정도로 정밀했습니다. 이런 현장들을 돌아보면서 저는 한국의 변화가 단순한 구호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수십 년간의 꾸준한 투자와 연구개발의 결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모든 시스템이 통합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개별 무기나 장비의 성능을 넘어서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한국의 독자적 기술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외국 기술에 의존해야 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자립적인 체계를 구축한 것이었어요. 심지어 일부 분야에서는 기술 수출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반격이 아니라 초월이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의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국의 실체적 역량을 확인한 후 저는 다시 에단 카터의 행적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한국의 변화를 가장 정확히 예측했던 그가 이런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한번 정보기관 출입 기자들과 접촉해서 에단의 가능한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흥미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일본 오키나와의 한 군사기지 근처에서 에단과 유사한 인물이 목격되었다는 제보였습니다. 정확한 신원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키와 체격, 그리고 행동 패턴이 에단과 일치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즉시 오키나와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오키나와에 도착해서 제보자를 만났을 때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예상보다 구체적이었어요. 지난달부터 기지 외곽 지역에서 모자와 선글라스를 쓴 서양인 남성이 자주 목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로 기지 주변을 산책하거나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현지인들과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끔 한국어로 전화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CCTV 영상이었어요. 제보자가 보여준 화면에는
분명히 에단으로 보이는 인물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비록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이 가려져 있었지만 걸음걸이와 체형은 확실히 에단 카터였어요. 영상에서 그는 혼자서 해변가를 걸으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에단이 머물고 있을 만한 장소들을 직접 돌아다니며 확인해봤어요. 기지 근처의 작은 호텔들과 게스트하우스들을 하나씩 방문했지만 에단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호텔 직원이 기억나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미국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현금으로 결제하며 며칠 머물다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호텔 주변을 돌아다니던 중 저는 우연히 에단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해변가의 작은 카페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에단 카터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에단은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도망가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체념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옆자리를 가리켰어요. 저는 그 앞에 앉으며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봤습니다. 에단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 그리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단은 자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털어놓았어요. 미국에서 그를 문제인물로 낙인 찍고 압박을 가하자 한국 측에서 비공식적으로 안전을 보장해준 것이었습니다. 이는 에단이 한국을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답이었다고 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에단이 현재 상황에 대해 보인 평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측이 정확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한국이 실제로 미국보다 훨씬 앞선 전략적 사고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미국이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에단은 또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버린 조직에 대한 실망감도 있지만 무엇보다 한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이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이라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화 중에 에단이 언급한 한 가지 사실이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한국 정부가 그에게 단순히 은신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제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미 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 연구였는데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어요. 에단은 마지막으로 제게 당부의 말을 남겼어요. 자신의 경우를 통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한국의 변화가 단순히 한 나라의 발전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변화라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에단과 헤어지면서 저는 그가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버림받았지만 한국에서는 의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는 양국의 서로 다른 가치관과 접근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오키나와를 떠나면서 저는 에단의 이야기가 개인적 비극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선택을 존중하는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오키나와에서 돌아온 후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서 기사로 작성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파급력과 민감성을 고려할 때 혼자서 결정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뉴욕타임스 본사의 편집진과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화상회의에는 국제부 편집장, 아시아 담당 데스크, 그리고 법무팀 변호사까지 참석했어요. 저는 지난 몇 주간 수집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에단 카터의 파일들,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훈련장에서 목격한 현실, 그리고 한국의 실제 국방 역량까지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제시했어요. 편집장의 첫 반응은 신중했습니다. 이야기 자체는 매우 흥미롭지만 동시에 상당한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계의 미묘한 상황에서 이런 보도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중요한 뉴스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도 인정했어요. 법무팀 변호사는 더욱 구체적인 우려사항들을 제기했습니다. 에단 카터의 파일들이 기밀 문서일 가능성,
그리고 이를 보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또한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로부터의 압박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담당 데스크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미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지정학적 구조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부상과 북한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 변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보도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단순한 예산 협상이 아니라 양국 관계의 근본적 성격을 바꾸는 전환점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특히 미국이 여전히 구시대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사이 한국은 이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편집장이 가장 관심을 보인 부분은 한국의 실제 역량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한 국방시설들과 기술 수준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그는 이것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압박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회의 중반부터는 보도 방향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연속 기사로 구성하자고 제안했어요. 첫 번째 기사에서는 에단 카터의 실종과 파일 공개를 다루고 두 번째에서는 한국의 실제 변화를 분석하며 마지막에서는 한미 관계의 미래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편집장은 이 제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했지만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첫째, 모든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 둘째, 가능한 한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는 것. 셋째, 추측이나 추론보다는 확인된 사실에 기반해서 보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논의는 보도 제목과 관점에 대한 것이었어요. 저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인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편집장은 처음에는 과장된 표현이 아니냐고 우려했지만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고 나서는 이것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는 점에 동의했어요. 회의를 마치면서 저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 보도가 나감으로써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동아시아 지정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측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릴 기자로서의 사명감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편집장은 기사 발행 일정을 일주일 후로 잡았어요. 그 사이에 마지막 팩트체크와 법적 검토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보도 후 예상되는 반응들에 대비한 대응 방안도 준비하기로 했어요. 특히 한국과 미국 양쪽 정부로부터의 반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었습니다. 화상회의를 끝내고 나서 저는 마침내 이 이야기가 세상에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에 안도감과 동시에 긴장감을 느꼈어요. 에단 카터가 목숨을 걸고 알리려 했던 진실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사 발행을 일주일 앞두고 저는 마지막 점검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수집한 방대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특히 기사의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어요.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이 모든 변화가 갖는 의미를 독자들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쓰면서 저는 에단 카터의 운명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조직에서 버림받았지만 그가 예견한 변화는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그가 지금 한국의 보호 아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도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기사를 마무리한 후 저는 서울 시내를 걸으며 마지막 감회를 정리했습니다. 처음 에단 카터를 만났던 그 비오는 날로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한미 관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봤을 때 서울의 하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맑고 조용했지만 동시에 강해 보였어요. 마치 한국 자체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면에는 강인한 의지와 능력을 간직한 나라. 그것이 제가 새롭게 발견한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기사 발행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에단의 동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새삼 의미 깊게 다가왔어요. 상대는 전략 그 자체였다는 표현. 줄을 내려놓고 계단을 만들고 있었다는 비유가
이제는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같은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의 게임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사가 게재되고 불과 2시간 만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담당자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즉시 워싱턴으로 와서 국방부에 출석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뉘앙스가 역력했어요. 국방부 건물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상당히 긴장했어요. 안내받은 회의실에는 이미 3명의 고위 관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공보실장, 법무담당관, 그리고 신원을 밝히지 않은 정보기관 관계자로 보이는 인물이었어요. 분위기는 차갑고 공식적이었습니다. 공보실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기사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군사 역량에 대한 부분이 과장되어 있으며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 보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그런 수준의 실력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정보라며 강하게 반박했어요. 법무담당관은 더욱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기사에 포함된 일부 내용이 국가 기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를 공개한 것이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특히 에단 카터의 파일들이 실제로는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근거로 한 보도는 부정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정보기관 관계자의 발언이었어요.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단 카터라는 인물이 미국 군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그의 증언이나 제공한 자료들은 모두 신뢰할 수 없다고 했어요. 심지어 에단 카터라는 이름 자체가 가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런 주장들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우선 한국의 군사 역량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한 사실들이라고 말했어요. 국방산업체, 위성센터, 해양기지 등을 실제로 취재했으며 이는 모두 공개된 시설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허위 보도라고 주장하기 전에 한국 정부에 직접 확인해보라고 제안했어요. 에단 카터의 신원 문제에 대해서도 제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가 그와 여러 차례 만났고 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어요. 특히 과거 한미연합훈련 관련 기사들에서 그의 이름이 언급된 것들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그가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라면 어떻게 공식 문서에 이름이 나타났는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보도의 권리였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으며 이는 정당한 취재 활동의 결과라고 주장했어요.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기사를 내리라고 압박하는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회의 중간에 공보실장이 좀 더 직접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해달라는 것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군사 역량에 대한 부분과 에단 카터의 파일 공개 부분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향후 국방부 관련 취재에서 더 많은 협조를 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저는 이런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기사의 모든 내용은 철저한 취재와 검증을 거친 것이며 편집부의 승인을 받아 게재된 것이라고 말했어요. 개인적인 판단으로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으며 이는 뉴욕타임스의 편집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담당관은 계속해서 법적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경우 상당한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공개한 정보들이 모두 합법적인 취재 과정에서 얻은 것이며 기밀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위협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보도를 계속할 경우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위축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기자의 의무이며 어떤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회의는 2시간 넘게 계속되었지만 결국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국방부 측은 기사 수정을 요구했지만 저는 이를 거부했어요. 마지막에 공보실장이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 역시 진실을 알리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국방부 건물을 나서면서 저는 이런 압박 자체가 기사 내용의 정확성을 증명한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강한 반응을 보일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워싱턴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국방부에서 받은 압박은 오히려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어요. 그들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것은 결국 진실이었고 그 진실은 이미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주한미군의 현실과 한미 관계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에단 카터가 목숨을 걸고 알리려 했던 그 진실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밝혀내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권력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진실을 알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자의 역할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의 새로운 모습을 세계에 정확히 전달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